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그 패밀리 케어의 중요성 증대. 그 패밀리 케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패밀리 케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족이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돌보는 거죠. 네, 가족이 돌보는 거를 이제 패밀리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통 유교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상에 대한 모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유교를 모셨던 나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강하지 안 했었나? 패밀리 케어라는 중요성이 증대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거는 원래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문화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동양 문화권이라기보다는 좀 서구 문화권적 현실적으로 서구 문화권적 표현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요즘에 듣냐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이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나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뭐 단편적으로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돌봄시설, 뭐 장애인들 위한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릴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는 주로 노인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과정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 나라가 2026년 이후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랍니다. 같이 이제 저희가 봉사활동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 요양시설에서 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상담을 통해서 약을 짓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가족 간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대부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가족이 케어가 안 되면은 일단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렇게 모시는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오랜 병에 그 효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매라는 거는 어떤 개인과 가족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패밀리 케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의 사각지역을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로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패밀리 케어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현대화되면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제 저희 나라는 오히려 이게 패밀리 케어에서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가 보편화되고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이렇게 서구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 더 패밀리 케어의 중대성이 좀 더 강조되어지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표현 자체가 패밀리 케어 중요성 증대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문화권적인 냄새도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묻어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매체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서양 매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더 표현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돌봄 서비스 중에서 많은 그 노인분들이 가장 이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살던 곳에서 살면서 여생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등이 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 움직여서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좀 돌보고 협조 체계적으로 돌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뭐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좋은 모델로서
이렇게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가 되면은 네네. 이제 노인 인구가 어르신 인구, 그러니까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 20%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이 가족이 컨트롤하기에는 일단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거를 국가라는 그 국가 안에 큰 제도 안에서 그걸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거대 제약회사로서 국가라는 제목입니다. 아 근데 내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네, 이것도 어려워요. 저도. 네. 거대 제약회사로서의 국가. 저게 무슨 말일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백신 개발을 뭐 한다 이런 느낌인가? 좀 그런 느낌도 저는 네. 그 글 전체에는 그런 느낌도 배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한테 맡기면 백신 개발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왜 그러냐면 또 이게 그 제약회사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이 특허지 않습니까? 특허. 이 특허가 남들과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기술인데 이 특허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뭐 나라든 뭐든 뭐 회사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제 백신 국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신 국가주의요? 네. 자기 나라의 백신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백신이라는 걸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백신은 목적이 이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죠. 그렇죠.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백신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조금 더 많이 이거를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 실제적으로 뭐 A라는 나라와 B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A라는 나라가 백신이 많이 보유해서 이게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B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버리면은 또 다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백신 국가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돈이 많은 국가, 그리고 돈이 없는 국가. 결과적으로 이 두 국가 간에 그러니까 최소 20% 이상의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만들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구속론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세계에서 가장 힘세다는 미국이랑 러시아는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많이 힘이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러시아가 참여 안 한 건 상징성이 되게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냉전 시대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계 그래도 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We are the world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지 않은가.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정신을 갖고 그렇죠. 있는 플랫폼인데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백신 국가주의라는 것에 대한 대항마로서 지금 일대 나온 것 같고 사실 그 국가가 지금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간과 바이러스 간의 그렇죠. 싸움인데 요것의 본질 자체가 약간은 국가 간의 싸움처럼 이제 좀 되어버린 변질이 되어버린 경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지 네. 타 나라의 그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고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긴 해요. 들리긴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코백스 퍼실리티가 가려면 좀 더 많은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화 시대이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정체 모를 외부의 인류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사실 한 국가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막 한순간 막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코백스 퍼실리티는 그런 포인트에서 뭔가 전 인류적 시각으로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그 상대적인 그 백신 과주에 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좋은 도구가 될 텐데 솔직히 이 팬데믹이라는 현상 자체가 온 지가 물론 여러 번 있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이렇게 사상자가 나타난 이런 그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솔직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좀 잘해서 이제 세계는 이제 우리 글로벌한 시대니까 세계는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제대로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1년 전에 나왔던 저런 내용들을 한 1년 후인 지금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뭐 일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가까운 거 같기도 하고. 그럼요. 아니 저는 대체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약간 포인트가 약간 이제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문화권적으로 문화권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비춰봤을 때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 주제는 뭐 이걸로 마무리 지시죠. 그러시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그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아직도 많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좀 논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